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6주차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지금 이론만 열심히 듣다 보니까 조금 힘드시죠? 그래도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론적인 기본 베이스가 있으셔야 이해하기 쉽죠. 그쵸? 그래서 이 행동주의 특히 이론은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 중에도 이런 행동주의 요법이 많이 있어요. 한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요법을 썼구나 라는 거 한번 되돌아보기 바라고요. 처음으로 지금 1학년이 처음으로 대학생활에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은 첫 번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었던 어려운 그 정신분석 이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든 건데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듣습니다. 이번처럼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도 수강을 하게 되고요. 이런 내용을 듣게 되고요. 영아 발달, 유아 발달, 영유아 발달, 아동 발달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쉽게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은 4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행동주의 이론의 특징, 그리고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라는 게 뭔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가 뭔지, 그리고 반두라의 대리적 조건화가 뭔지,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 다 어디라고요? 행동주의 이론에 속한 그 학자들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의 특징, 가장 중요한 거는요. 환경적 자극이 인간의 행동을 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의 자극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인간 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은 환경적 자극이다. 내가 행동하는 것은 다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인간 행동은 학습의 결과이며 새로운 학습을 통해 수정 가능하다고 본다. 인간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냥 한 번 하는 건 동작이죠. 근데 행동이라는 말은 계속 반복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적인 것은 학습의 결과인 거고요. 새로운 학습을 통해 또 수정 가능해요. 그리고 과거의 요인보다 현재의 행동 결정 요인에 초점을 둔다. 과거에 어떠했든 지금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피드백을 받느냐에 따라서 예전의 행동이 소거되고 지금 내가 피드백을 받는 그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의 행동 결정 요인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겉으로 드러난 관찰 가능한 한 행동에 초점을 둔다. 자, 정신분석은 어디에였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이 내면의 무의식 이것을 중요시했다면 이 무의식을 어떻게 측정해? 눈에 보이는 것만 측정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관찰 가능한 한 행동에 초점을 둡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자, 첫 번째 학자로서는 파블로브의 고전적 조건 형성인데요. 파블로를 보면 1849년 러시아에서 태어났고요. 1936년 87세에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21세부터 과학적인 일에 흥미를 갖고 오랫동안 생리적 연구에 전념을 했던 분이고요. 1904년 소화계통, 소화기기, 먹고 소화시켜서 바깥으로 배출하잖아요. 이 소화계 계통에 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으신 대단한 심리학자 중에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은 이분 하나일걸요? 예. 노벨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고전적 조건 형성을 이제 발명해 내셨는데요. 일정한 자극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유발되는 반응을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중성 자극과 연합시킴으로써 그 중성 자극이 조건 자극으로 변화되어 조건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아유, 이거 너무 어렵죠? 이 말들도 다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이제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파블로브의 고전적 조건화라는 것은 고전적 조건 형성 또는 반응적 조건화, 반응적 조건 형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 원리는 선행 자극을 통해 새로운 행동을 유발하는 원리인데요. 일정한 자극, 무조건 자극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유발되는 반응,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중립 자극과 반복적으로 연합시키게 되면 중립 자극이 조건 자극으로 변화되어 조건 반응을 일으킨다. 이 말 또 어렵죠? 한국말인데 어렵죠? 자, 이제 우리 강아지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원리가 뭐냐면 이 파블로브의 개예요. 이렇게 이제 개를 묶어놓고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를 줄 때 침을 흐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원래는 소화기 계통을 연구하였는데 연구진이 가서 먹이를 줄 때마다 침 분비가 되게 많이 되네. 그러니까 치맥과 들어가서 이 소화기 계통을 연구하는 건데 우연치 않게 또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그 고기를 들고 가지 않고 실험자만 가면 침을 흘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착안을 한 거예요. 자, 강아지나 개나 우리 사람도 맛있는 먹을 거, 특히 배고플 때 맛있는 냄새만 나도, 보지 않고 냄새만 나도 군침이 돌죠. 근데 이제 걔가 배고픈 거예요. 배고팠는데 먹을 거를 봐. 그럼 어떡하겠어요? 침이 나오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된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자극이야. 자, 무조건 자극. 음식물은 무조건 자극이에요. 음식물을 보면 우리가 배고플 때 인간이든 강아지든 다 뭐가 분비가 돼? 타액이 분비가 돼. 자, 보기만 해도 내가 행동이 나와. 그쵸? 보기만 해도 무조건적으로 나와. 개에게 음식을 주면 타액을 분비해. 무조건 자극을 보여주면, 음식을 보여주면 침이 그냥 나와. 그런데 이것을 보고 왜? 그냥 음식을 들고 가지 않고 실험자만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아지는 실험자가 고기를 갖고 왔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침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고기를 줄 때마다 종을 흔들렸어. 종을. 근데 맨 처음에 그냥 종만 이 강아지한테 흔들어주면 침을 흘려 안 흘려. 종은 딸랑딸랑 종 있잖아요. 딸랑딸랑 종이 이 강아지에게 침을 흘리게 만드나? 전혀 아니죠. 중립자극인 거야. 어떤 행동을 일으키지 않아, 종은. 이 딸랑딸랑 종은 강아지에게 어떠한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중립자극. 그런데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흔들렸어요. 먹이를 주면서 종을 흔들렸어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학습이 돼서 종만 흔들어도 먹이가 없는데 종만 흔들어도 뭘 기대하니까? 고기를 기대하니까 타액을 분비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고전적 조건화. 고전적이라고 한 것은 처음으로 만드는 거. 고전적 조건화. 예. 이해되셨죠? 한 번만 더. 강아지에게 먹을 거, 고기는 무조건 반응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응하게끔 만드는 자극은 무조건 자극이야. 고기는 무조건 자극이야. 그런데 고기를 보면 침이 그냥 흘러내? 저는 피자 좋아하는데 피자를 보면 피자와 그냥 보기만 하지 않죠. 막 냄새도 나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침이 나와. 저는 피자가 저한테는 무조건 반응을 하게끔 만들어요.
강아지는 고기가 무조건 반응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침이 나왔어.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그 자극에다가 중립자극, 어떤 거? 종을 흔들어도 난 침 안 나와. 강아지도 침 안 나와요. 그런데 고기랑 종소리랑 매번 같이 갖다 준 거지. 같이 갖다 줬더니 이 강아지에게는 학습이 됐어. 종소리가 나면 그 고기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게 학습이 돼서 고기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만 흔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타액이 분비돼. 뭐가 됐기 때문에? 학습이 됐기 때문에. 예, 이것이 고전적 조건화. 그러니까 무조건 자극과 중립 자극을 같이 줬을 때 조건 자극, 종소리만 들려줘도 처음에는 종소리는 중립 자극이었어요. 그러나 고기랑 같이 갔을 때는 조건 자극이야. 꼭 고기랑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 학습하려고 할 때는 고기랑 같이 갔을 때 자극을 줄 때 학습을 해서 조건 자극, 종만 흔들려도 타액을 분비한다. 예, 조건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처음에 이해 안 됐던 말이 잘 들릴 거예요. 일정한 자극, 무조건 자극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유발되는 반응, 타액이 분비되는 거, 무조건 반응을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중립자극, 뭐였어요? 종소리, 중립자극과 반복적으로 연합시키게 되면 중립자극이 뭘로 변해? 학습이 돼서 조건자극으로 변화되어서 조건 반응,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는 조건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제 읽혀지시죠? 그래요. 예.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나는 들었어요 하시는 학생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패스 하세요. 빨리빨리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1학년으로 처음 이 과목을 들으신 분은 지금 잘 들어놓으시면 다음 배우실 때 굉장히 편하게 잘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예시, 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아동에게 쥐를 보여주면 이 쥐가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몰라. 그런데 큰 소리와 함께, 큰 소리, 그러니까 쥐가 중립자극이야. 우리 아이한테는. 그냥 하얀 쥐, 하얀 토끼 뭐 이런 걸 놔줬을 때 이게 무서운 건가 몰라. 처음 볼 때는. 그런데 큰 소리는 무조건 자극이에요. 큰 소리에 공포심을 우리는 가져요. 우리의 본능이야. 큰 소리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우리 본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쥐를 내줄 때는, 토끼를 내줄 때는 아이가 그냥 이러고 봤어. 그런데 토끼와 또는 쥐와 함께 큰 소리랑 내어줬더니 이 아이가 이게 학습이 돼서 다음번에는 하얀 것만 봐도 다 운다는 거야. 심지어는 산타 할아버지의 그 털만 봐도 운다는 거야. 학습이 돼서. 자, 파블로브는 개에다 실험을 했는데 그것을 인간에게 실험한 학자는 왓슨이에요. 왓슨. 그래서 왓슨은 파블로브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누구에게? 인간으로 했다. 지금은 이렇게 인간에게 하면 안 돼요. 윤리위원회에 걸려요. 아이를 놀래키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윤리가 없었기 때문에 한 거죠. 예, 그래서 왓슨의 실험이다. 그리고 소거와 없어지는 것, 그리고 자발적 회복, 자발적으로 다시 하게끔 하는 것, 더 이상 무조건 자극과 결함이 주어지지 않으며 조건화된 행동이 점차 사라지는데 이걸 소거라고 한다. 자, 이건 거예요. 종소리와 함께 먹을 것을 주다가 종소리만 들려줘도 침을 흘렸는데 다음에는 종소리만 들려줘도 계속 고기를 안 줘. 그래서 그러면 종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침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소고가 돼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학습됐고 그 학습이 계속 나한테 만족을 주지 않을 때 이제 그 영양가가 떨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지 않게 되는 거죠. 계속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러나 자극이나 강화물을 다시 제공하면 소고된 행동이 또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자발적 회복이라고 한다. 그런데 또 한 번 강화물과 중립자극을 또 같이 주게 돼서 학습이 되거든요. 그렇게 학습이 되는 과정. 그래서 학습이 되어서 종만 흔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침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자발적 회복이라고 한다. 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스키너는요, 교육과 심리학에 많은 영향을 끼친 미국의 대표적인 행동주의 심리학자로 파블로프와 왓슨의 연구를 읽고 나서 1928년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요. 은퇴할 때까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했어요. 그리고 1913년 행동주의 입장에서 본 심리학이란 선언문을 발표하여 최초로 행동주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원리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스키너 상자라고 불리는 조작적 조건화 상자, 공기 침대, 교수 기계 등의 실험 장치를 고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행동주의의 동물 실험과 통제된 연구를 시도하였어요. 자, 그래서 스키너는요, 인간과는 어떠냐면요, 인간 행동이 내적 충동보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외적 자극에 의해서 동기화된다. 환경이 나를 행동하게끔 한다. 그래서 자율적인 인간을 부정했고요. 인간의 자기 결정과 자유 가능성을 배제한 것. 그리고 기계론적 환경 결정론을 주장했어요. 인간은 보상과 처벌에 따라 유지되는 그런 기계적인 존재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전적으로 환경론자인 거죠. 환경 결정론자인 거죠. 그리고 인간의 내면 세계는 연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논의 자체를 거부했고요. 인간 행동을 객관적 자극과 반응 사이의 관계로 설명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 행동은 법적으로 결정되고 법칙적으로 결정되고 예측 가능하므로 통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에 대한 생물학적, 유전적 설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을 조작에 의해 변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간 행동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의 기본 가정을 한번 볼게요. 인간의 행동은 환경적 자극에 의해 동기화되며 행동에 뒤따르는 강화와 처벌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데 A, B, C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먼저 선행 사건이 있었어. 어떤 사건이 있어서 내가 행동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학습이 또 되는 거지. 보상을 받으면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벌을 받게 되면 벌 받지 않으려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행 사건에 대해 취득한 특정 행동의 결과로 뒤따르는 강화나 벌에 의해서 비슷한 선행 사건에서 그 행동이 다시 일어날 확률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소리인데요. 예시를 들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자, 예를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을 때 선행 사건이죠. 철수가 공손하게 심부름을 잘했어요. 행동을 했어. 그냥 아버지가 우연치 않게 심부름을 시켰어. 이런 선행 사건이 있었는데 공손하게 심부름을 잘했어. 행동을 했어. 그랬더니 아버지로부터 기분 좋은 칭찬을 들었어. 결과가 보상, 칭찬이라는 보상을 받았어. 그래서 이는 철수의 입장에서 좋은 결과이므로 이후 비슷한 상황, 아버지 또는 엄마 또는 삼촌 그 누군가가 시키는 상황에서 그런 행동, 심부름을 할 가능성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때 철수의 행동은 강화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을 때 철수가 버릇없이 굴며 거부를 했어요. 선행 사건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내가 좀 거부를 했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꼬지람을 들은 거예요. 이는 철수의 입장에서 좋지 않은 결과이므로 이후 비슷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할 상황에서 버릇없게 굴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왜? 처벌받은 거니까. 그 처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공손하게 갔겠죠. 버릇없게 굴면 내가 혼나. 이걸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행동은 처벌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핵심 원리는 그 행동에 뒤따르는 결과, 보상이냐 처벌이냐 이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결과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스키너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격 및 행동 발달에 대한 관점은요. 성격은 한 개인의 행동과 그에 따르는 강화 사이의 관계의 유형이다. 예,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성격도 형성이 된다. 자극, 반응, 학습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개별적인 유전적 배경과 환경적 조건이 결합되어 행동 유형이 형성되므로 사람들의 행동 발달 유형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주요 개념으로는 반응 행동과 조작적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반응 행동이라는 것은 자극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발된 자동적 반응으로 침을 흘리는 행동이나 동공의 수축, 무릎 반사 이런 것들이 속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음식 냄새를 맡은 배고픈 사람이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은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에요? 자발적으로 유발되는 행동을 뭐라고 한다? 반응 행동이라고 한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반응 행동. 그럼 조작적 행동이라는 것은 자극에 의해 자동으로 유발되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여 취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동이 책을 읽자 부모가 칭찬해 주었더니 아이가 다음에도 책 읽기를 더 많이 한다고 할 때 이때 아동이 독서를 더 많이 하게 된 것은 부모의 칭찬으로 인하여 뭐가 된 거예요? 학습된, 조건화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의식적으로 책 읽기를 더 선택하는 것이므로 뭐라고요? 조작적 행동에 해당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조작적 행동. 조작적 조건화의 개념은 유기체가 행하는 행동이 결과에 따라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이를 통해 어떤 행동의 반응 비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개념이라는 것. 두 번째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연구 사례에서 보면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이 강화되는 경우 예를 들자면 이런 박스에 이렇게 구멍이 있고요. 쥐를 한 마리 넣어놨어. 그런데 버튼을 누르면 우연치 않게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뱅글뱅글 돌다가 버튼을 우연치 않게 눌렀는데 뭐가 나오네? 그러면 버튼을 쥐가 누르겠어요? 안 누르겠어요? 누르지. 그 정도의 영악함은 있어요. 쥐가. 그래서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이 강화되는 경우 봅시다. 상자 안에 굶주린 쥐가 우연히 막 돌아다니다가 지렛대를 띵 눌렀어요. 그래서 우연한 행동이 먹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다가 이제 지렛대만 누르는 거지. 그래서 지렛대를 누릴 때마다 먹이가 출현한다라는 것. 그 보상, 먹이가 보상이 된 거죠. 그래서 쥐가 지렛대를 더 자주 누르게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것은 조건하의 결과로 학습된 조작 행동이라는 거. 두 번째,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이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자 안에 굶주린 쥐가 지렛대를 눌렀어요. 우연하게. 그런데 지렛대를 누를 때마다 바닥에 전기 충격 장치를 놔둔 거야. 죽지 않을 만큼, 따끔할 만큼, 이렇게 놀랄 만큼. 그러면 한 번 눌렀는데 이렇게 놀랬어. 그럼 이 지렛대를 쥐가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안 누른다는 거야. 예. 지렛대를 누를 때마다 전기 충격이 가해진다면 그 우연 행동의 결과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쥐가 지렛대를 점차 누르지 않게 된다. 조건하의 결과로 학습된 조작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작적 조건하의 원리는 강화, 처벌, 소고로 말할 수 있는데요. 강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뒤따르는 결과가 그 행동의 행위자에게 좋으면 그 행동의 빈도가 증가되고 이것을 정적 강화 또는 부적 강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정적 강화는 유쾌한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 뭐 칭찬을 한다든지 먹을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준다든지 이럴 때 뭔가 주는 거야. 더해지는 거야. 플러스 되는 거. 그것이 뭐다? 정적 강화다. 지렛대를 눌러요. 그리고 음식이 나와요. 그러면 더 자주 눌러요. 이것은 정적 강화가 된 거고. 동생을 돌보는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막 칭찬을 해줘요. 그러니까 동생을 볼 때마다 더 자주 돌보겠죠. 정적 강화. 근데 부적 강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혐오적인 자극을 제거해 주는 거야. 자, 부적 강화야. 강하긴 강한데 부적이야. 빼주는 강화야. 나쁜 강화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빼주는 건데 내가 혐오하는 자극을 빼주는 거야. 그래서 강화하게끔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불쾌한 혐오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추운 날 운동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추위가 달아났네? 추위는 나한테 싫은 건데 추위가 달아났어. 그러니까 추위를 덜 느끼게 되니까 몸이 따뜻해진 걸 느끼게 되니까 추위는 나한테 싫어. 근데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니까 운동을 더 하게 되겠죠. 추운 건 싫어 나는. 그런데 운동을 하니까 좋은 게 와. 그러니까 운동을 더 하겠죠. 그리고 숙제를 잘 해왔어. 숙제를 잘 해왔더니 선생님이 내일 숙제는 면제해 준대. 숙제는 내가 하기 싫은 거야. 내가 하기 싫은 건데 오늘 숙제를 해왔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내일 숙제는 너 숙제 너무 잘했으니까 내일은 안 해도 돼. 내일은 숙제를 안 내줄게. 나는 숙제가 싫은데 숙제한 걸 빼줬어.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은 숙제를 잘해오면 한 번은 빼주는구나. 이걸 기억을 해서 숙제를 더 잘해오게 된다는 거지. 그런 것이 어떤 강화? 부적 강화. 내가 싫어한 것을 빼주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주는 거, 정적 강화. 내가 싫어한 것을 빼주는 거. 그것을 부적 강화라고 한다. 좀 이거 굉장히 시험 문제 내면 매번 틀리세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놨는데 다시 한번 정적 강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주는 거. 부적 강화, 혐오. 내가 불쾌하고 싫은 것을 빼주는 거. 제거해 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처벌이에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뒤따르는 결과가 그 행동의 행위자에게 나쁜 것이어서 그 행동의 빈도가 감소되는 것을 처벌이라고 하는데, 자,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정적으로 하고 부적으로 하는 거예요. 처벌은 그 행동을 감소시키게 하는 거. 자, 정적 처벌은 불쾌한 자극을 제시해서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거야. 예를 들자면 동생과 싸워.
동생과 싸웠더니 불쾌한 자극이 어떤 걸 받았냐면 엄마한테 야단 맞은 거야. 그러니까 동생과 싸우는 행동은 감소되겠죠. 자, 수업 시간에 또 하나의 수업 시간에 막 떠들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쾌한 자극, 화장실 청소는 불쾌한 자극이지 나한테. 화장실 청소를 떠맡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게 된 거죠. 내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지. 그리고 부적 처벌, 유쾌한 자극을 제거해서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거. 자, 예를 들자면 동생과 싸웠어요. 그랬더니 유쾌한 자극을 제거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용돈을 압수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생과 싸우는 행위가 감소되겠죠. 행동의 빈도가 감소된다. 자, 또 숙제를 안 해온 학생이 있어요. 네, 유쾌한 자극을 뺏어버려요. 자, 유쾌한 자극 뭐였어요? 휴대폰,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 휴대폰을 뺏어가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숙제를 안 해오는 행위가 감소되겠죠? 이런 거. 아, 처벌은 행동에 그 어떤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인데 정적 처벌은 불쾌한 자극을 제시해서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고 부적 처벌은 유쾌한 자극을 제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뺏어감으로써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거다. 자, 세 번째는 소거예요. 강화된 행동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지만 더 이상 강화되지 않는 행동은 반복되지 않거나 소멸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소거는 이처럼 조건화된 행동이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조작적 조건화에서는 강화된 행동을 소거하기 위해 더 이상 강화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해요. 그래서 따라서 어떤 특정 행동을 소거하려면 먼저 그 행동을 강화시키고 있는 강화물이 무엇인지 강아지에게 강화물은 뭐였어요? 고기였잖아. 고기덩이, 먹이였잖아요. 강화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강화물이 더 이상 뒤따르지 않도록 차단하는 전략을 통해서 그 행동을 소거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줄 때 침이 나왔고 고기를 줄 때 종이랑 같이 줬더니 나중에는 종소리만 울려도 침이 나더라. 그런데 매번 이제 종소리 흔들 때마다 고기를 안 줬어. 그러니까 종소리만 울릴 때는 이제는 침이 나오지 않는 소거, 그 행동을 하지 않는 소거 했다는 거죠. 자, 일반화와 변별. 일반화부터 볼게요. 일반화는 특정 상황에서 조건화된 반응을 그와 비슷한 다른 상황에서도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강화된 행위가 여타의 유사한 상황으로 확장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는 말은 학습에서 인간이 보이는 일반화 능력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일반화 자극에는 반응 일반화와 자극 일반화가 있는데요. 먼저 자극 일반화 먼저 볼게요. 자극 일반화는 어떤 자극이나 상황에서 강화된 행동을 유사한 다른 자극이나 상황에서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삼촌에게 인사하고 칭찬을 받았어요. 유아가. 그러면 이후에 이모나 할머니에게도 이제 인사를 하는 것. 이게 뭐다? 자극 일반화. 그리고 반응 일반화는 어떤 자극이나 상황에서 강화된 행동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른 행동도 하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친구와 과자를 나눠 먹도록 배운 아이가 친구와 과자 아닌 사탕, 빵, 떡, 장난감 이런 것들도 나누는 것. 그러니까 유사한 다른 행동 반응도 하게 되는 것을 반응 일반화. 자극 일반화는 다른 자극이나 상황에서도 하게 되는 것. 두 번째로 변별 볼게요.
변별은 주어진 자극이나 상황에 대해 선택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해요. 즉, 강화된 자극이나 상황과 유사한 조건일 때는 강화된 행동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극이나 상황에서는 해당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예를 들자면 아빠가 오라고 할 때 따르도록 강화된 아이가 모르는 낯선 아저씨가 오라고 하면 강화된 행동을 멈춰요. 이는 아빠와 낯선 아저씨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자극임을 변별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강화 계획. 강화 계획이라는 것은 강화가 제시되는 절차를 나타낸 계획을 말하는데요. 크게 계속적 강화 계획과 간헐적 강화 계획으로 구분돼요. 계속적 강화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계속 어떤 행동이 나타나면 주고, 또 이 행동이 나타나면 또 주고, 또 이 행동이 나타나면 주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강화 계획. 간헐적 강화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에 대해 간헐적으로 시간 텀이 있는 거죠. 줬다, 매번 주는 게 아니라 좀 띄었다가 퐁당퐁당 띄었다가 주는 거, 간헐적으로 강화를 제시하는 거. 그래서 연속적 강화보다 소거가 어렵다. 연속적 강화는 이제 이거 줄 때 이거 주고 이거 줄 때 이거 줬기 때문에 안 나오면 이제 안 해버리지만, 간헐적 강화는 줬다가 좀 기다렸다가 어떤 때 또 나오고 또 어떤 때 나오고 이러니까 소거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강화물. 강화물은 행동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보상을 말하는데요. 1차 강화물은 사회적 학습 없어도 강화물 자체가 무조건 동기를 높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 졸린 사람에게 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은 배우지 않아도 그 자체로 좋은 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1차적 강화물. 그럼 2차적 강화물은 강화물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행동을 유발하는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1차적 강화물과 연합하여 학습되거나 조건화된 강화물을 말해요. 사회적 경험을 통해 좋다는 것을 알게 되는 강화물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돈은 그 자체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지만 경험을 통해서 1차 강화물인 음식이나 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되므로 2차 강화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변별 자극. 특정 행동이 보상되거나 보상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자극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접시를 깨뜨린 후 아이들은 엄마의 표정을 살피게 되는데, 만일 엄마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있다면 이는 접시를 깨뜨린 행동의 결과가 처벌임을 알게 해주는 단서가 되죠. 이때 엄마의 표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변별 자극. 엄마의 표정은 변별 자극이 되는 거예요. 자, 행동 조성은 행동에는 인사하기나 바른 자세로 앉기처럼 간단한 행동도 있지만 여러 단계의 하위 행동이 단계적으로 학습되어야만 가능해지는 행동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유아의 대소변 가리기. 대소변 가리기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기저귀 차고 변기에 앉아 변기와 친숙해지기를 해야 되고, 또 응가를 했지만 또 변기에 또 앉아보고, 또는 응가하고 싶을 때 변기에 앉기 등, 이렇게 행동 자체가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거죠. 단번에 되는 것 말고 행동 자체가 단계적으로 학습되어야만 가능해지는 행동. 단번에 변기에 앉지 못하죠. 우리 아이들은 특히. 그래서 대소변 가리기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이 단계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이 유아에게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행동 조성이라고 한다.
아홉 번째 행동수정입니다. 행동수정이란 조건화 원리를 활용하여 어떤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행동에 변화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소고, 변별, 홍수법, 체계 동감법, 토큰 경제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요. 자, 행동 수정을 위해서 이러저러저러저러한 기법을 사용하는데 먼저 체계 동감법. 고전적 조건화 원리의 기초에 불안이나 공포를 제거하는 기법인데요. 불안이나 공포를 덜 일으키는 자극부터 많이 일으키는 자극까지의 단계를 개발한 후 단계적으로 해당 자극에 대해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를 극복하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불안이나 공포를 가장 크게 느끼는 자극을 극복하도록 돕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강아지를 너무 무서워하는 아기야. 너무 무서워해요. 공포를 느껴. 강아지를 볼 때마다 막 경계하듯이 놀래요. 그러면 강아지를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근데 강아지랑 친숙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귀여운 애기 그림 강아지. 강아지 같지 않은데 이렇게 애니메이션 그린 강아지가 강아지야 멍멍멍. 그 다음에 스티커로 된 강아지. 그 다음에 인형으로 된 강아지. 그 다음에 강아지 중에서도 아주 작은 애기 강아지. 이렇게 단계별로. 그래서 단계별로 친숙해지고 친숙해지다 보니까 진짜 큰 강아지를 만나도 큰 개를 만나도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돕는 것. 이것이 뭐다? 체계적 둔감법.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아주 먼 자극서부터 원래 이 자극을 보면 놀래는 그 자극까지 단계별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홍수법. 그야말로 홍수가 나는 것처럼 그냥 갑자기 다 쏟아서 그 순간에 계속 해보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풀어. 예를 들자면 나누기를 못해. 그럼 오늘 너 잠 못 자. 그야말로 이 나누기 다 풀어봐. 홍수법. 그러니까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을 갑자기 많이 일시에 긴 시간 동안 제시하여 불안을 소멸하는 기법을 말해요. 근데 이런 기법은 전문가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행동수정으로 세 번째, 토큰 경제인데요. 개인이 적절한 행동을 할 때 상징적 광화물로서 토큰을 주고 토큰이 일정하게 모였을 때 개인이 원하는 것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행동을 수정하는 기법입니다. 이거 우리 다 경험을 했죠. 뭐 달란트 시장에서도 달란트를 얼만큼 모으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가져가게끔 살 수 있게끔 하는 거. 또는 저금처럼 저금통에 스티커 붙이듯이 스티커를 붙여서 몇 개의 스티커가 완성되면 뭐 더 큰 왕 스티커를 주고 왕 스티커 몇 개를 주면 또 뭐를 준다. 이렇게 토큰 경제. 타임아웃. 타임아웃은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릇된 행동을 한 다음에 오는 정적 강화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종의 소고 전략입니다. 그래서 타임아웃 상태에 있을 때 일정 시간 동안 어떤 특정 강화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아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야기 나누기를 할 때 아이가 떠들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타임아웃을 시켰어. 그런데 얘는 이야기 나누기가 너무 재밌는 게 아니라 원래 싫어. 그래서 저쪽에 앉아서 자기가 교구 만지는 게 더 좋아. 그러면 타임아웃이 효과가 있습니까? 타임아웃을 할 때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타임아웃인데, 그러니까 타임아웃은 또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뭔가 일어나면 안 되죠. 재밌게 거기서 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임아웃 시킬 때는 아주 잘 더 지켜보셔야 되는 거죠. 자, 스키너 이론을 평가해 볼게요. 먼저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범위를 매우 넓혔다는 거.
그리고 과학적 실험 연구를 통해 인간 행동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명확하면서도 유용한 지식을 제공했다는 거. 사회복지 실전의 초점을 정신 내적 갈등으로부터 외연적인 행동으로 좀 이동시켰다는 거. 인간의 발달에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행동 수정 기법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의이고요. 비판점은 인간 행동에 대한 환경의 결정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내적, 정신적 특성을 배제했다는 것. 그리고 인간 조작을 가능한 대상으로 취급하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무시했다는 것. 인간의 모든 행동이 조작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인간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겠죠.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행동주의적 이론의 세 번째 학자로서 반두라의 대리적 조건화. 반두라는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을 거쳐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 심리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1953년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되었고요. 현대 교육 심리학의 대가이며 사회학습 이론의 주창자입니다. 1977년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저서를 통해 1980년대 심리학의 지표를 바꾸었고요. 말년에는 자기 효능감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1997년 자기 효능감 통제 훈련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 효능감에 대한 중요성 강조되고 있죠. 반두라 이론의 특징, 먼저 인간감부터 볼게요. 인간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환경을 산출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간 행동은 개인, 행동, 환경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이것은 상호 결정론이겠죠. 그리고 인간은 인지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행동을 계획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스키너는 인간을 객관적, 자극, 반응 관계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반두라는 인간을 객관적인 관점과 더불어 인지적인 요소가 관여하는 주관성을 동시에 갖는 존재로 이제 보았다는 거. 그래서 자기 강화나 관찰 학습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 행동에 대한 기본 가정을 보면요. 인간 행동은 직접적인 강화나 처벌을 통하지 않고도 간접적 경험을 통해 학습 가능하다라고 보는 관점으로서요. 인간 행동은 외적 환경 자극과 인간 내적 사건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 자, 외적 환경과 내적 나의 갈등, 이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라는 이론은 상호결정론입니다. 인간 행동에는 사회적 요소와 개인의 인지적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성격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사회적 학습 경험 속에 축적된 습관의 산물이다. 내가 누구를 보고 크느냐? 그것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거죠. 인간 행동은 많은 경우 자기 강화에 의해 결정되며 자기 효율성도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인간 행동은 외부 환경이 보상하고 처벌하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내적 표준에 따라 조정된다. 예, 성인이 될수록 더 많이 이렇게 되죠. 외적에서 보상, 처벌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스키너와의 차이점을 보면 더 명확하게 반두라의 입장이 보이는데요. 스키너는 나의 행동에 누군가로부터 직접적인 보상이나 처벌을 통해 나의 행동이 학습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은 누군가가 나한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보상이냐 처벌이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학습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보상이나 처벌, 여기 그림처럼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을 해. 근데 반두라는 스키너가 제시한 방법 외에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도 있으며 그 방법으로 자기 강화와 관찰 학습을 제시했어요. 그럼 먼저 자기 강화.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해주거나 처벌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보다 나은 표준적인 행동에 이를 수 있도록 행동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보상해주고 처벌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이 뭐다? 자기 강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나 자신으로부터 보상 처벌을 함으로써 내가 더 긍정적인. 예를 들자면 나 너무 성실하게 잘 살았어. 그래서 나 오늘 이번 월급은 내가 멋진 나를 위해서 뭐 옷을 나한테 사줄 거야. 그쵸? 내가 나를 결정한 거야. 그러면 또 다음 달 더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나한테 선물해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관찰학습은 누군가의 어떤 행동이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처벌받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행동의 변화를 스스로 개선할 수 있어요. 저 그런 거 많이 해요. 저 감사 코칭, 감사 쓰기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이 감사를 많이 잘했더니 저렇게 우아하고 멋지게 사시는구나. 참 지혜 있게 사시는구나. 나 그거 흉내내고 싶어서 그거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나도 감사를 쓰면 저분처럼 되겠구나. 이렇게 커도 그 관찰학습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제가 변하는 거죠. 누군가 말하지 않았는데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주변에 누군가 어떤 사람들로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나이에도 따라 하잖아요. 네. 자, 두 번째로 반두라의 사회학습의 주요 개념을 살펴볼게요. 먼저 관찰학습.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건데요. 모방학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학습, 대리학습, 모델링이라고도 합니다. 관찰학습의 인지적인 요소를 보면 관찰학습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모델들 속에서 선택과 종합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을 창조해내기도 합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선택하고 종합해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인지 능력이다. 다른 사람이 새로운 행동을 시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봄으로써 자기 자신이 직접 행동하지 않고도 자신의 행동에 뒤따르는 결과에 대해 예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대리 강화라고 한다. 뭐라고요? 대리 강화. 대리 강화는 관찰학습의 인지적 과정에 해당된다. 예를 들자면 내가 하지는 않았지만 친구가 저쪽으로 가다가 벌금을 내게 됐어. 그러면 나는 저쪽으로 가야 안 가요? 대리 강화됐기 때문에 나는 저쪽으로 안 가. 저쪽으로 가면은 벌금 내니까. 그쵸? 그것은 그렇게 저쪽으로 가면은 벌금 냈기 때문에 나도 가면은 벌금 내지. 이렇게 인지적 과정이 필요하다. 자, 관찰학습의 단계는 4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 주의 집중 단계, 두 번째로 파지 단계, 세 번째로 운동 재생 단계, 네 번째로 동기화 단계예요. 주의 집중 단계는 그야말로 집중해서 보는 거야.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델의 행동에 주의를 집중하여 그 특징을 정확히 지각해야죠. 그래야 따라할 수 있으니까. 파지 단계에 주의를 집중하여 기억한 정보를 인지적으로 저장하고 저거는 저런 행동이야 하고 저장하는 거. 근데 어릴수록 심상적 부호로 파지하고요.
연령이 높을수록 언어로 이거 다음에 이거, 이거 다음에 이거, 이거 다음에 이거 이렇게 언어로 부호화를 하든가 또는 나름대로 특징을 잡아서 그것도 뭐 다 부호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언어적 부호화로 파지를 하는데요. 심상적 부호화보다 더 효과적이죠. 언어로서 더 많이 외울 수 있잖아요. 운동 재생 단계. 관찰한 행동을 똑같이 재생하기 위해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비교하면서 연습, 교정하는 거예요. 혼자 또는 머리로써. 운동 재생 단계. 동기화된 게. 습득된 학습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건데요. 새로운 행동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혼자 이렇게 연습을 했을지라도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동기화가 되지 않으면 그 행동을 유발하는 강화 요인이 없으면 실제 그 행동은 일어나지 않아. 혼자는 이렇게 했다가 막상의 상황에 오면은 이제 못하게 되는 거. 예. 그래서 동기화도 필요하다. 주요 개념으로서 두 번째 자기 강화인데요. 자기 강화는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보상과 처벌을 스스로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 사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 반응 능력을 지니기 때문에 자기 강화를 할 수 있는 존재이며 실제로 많은 인간 행동은 자기 강화에 의해 조정됩니다. 인간은 내적인 행동 평가 기준에 따라 특정 행동을 할지 말지를 스스로 평가하여 반응할 수 있죠. 예, 스스로 판단해서 이게 자기를 책임지는 그러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그쵸?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거, 자기 강화. 주요 개념 세 번째로 자기 효능감인데요.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에요. 그래서 내적 행동 평가 기준과 자기 강화 기제에 의해 자기 효능감이 형성되는데요.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직접적 성취 경험,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수행 능력을 증진시켜 성취한 경험을 갖게 하는 것. 작은 일이라도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내가 해냈어. 작은 일이라. 특히 자존감이 적은 아이들, 자기 효능감이 적은 아이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일이라도 내가 했어. 내가 해냈어. 이러한 경험을 갖게 하는 거. 직접적 성취 경험. 대리적 성취 경험은 대리적으로 성취한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모델과 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아가, 언니가 이런 것을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대리적 성취 경험도 너무 중요하다.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한 사람 옆에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언어적, 사회적 설득.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도록 언어적인 설득과 격려를 제공하는 걸 말해요. 네 번째로는 심리 사회적 능력의 촉진인데요. 힘을 증진시키는 운동 프로그램, 스트레스 감소, 그 다음에 대처 능력 향상 등을 통해 심리 사회적 능력을 촉진하는 것. 이것이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자기 성취 경험도 있어야 되고 대리적인 그 성취 경험을 봄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언어적으로 자신에게 설득하는 거죠. 그리고 격려를 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될 거야. 이렇게 격려하는 거고 심리 사회적 능력을 촉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 프로그램,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거, 그리고 대처 능력의 향상 이런 것들이 심리 사회적 능력을 촉진시키고 그것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도록 돕는다.
반도라의 사회학습의 주요 개념 세 번째로 자기규제인데요. 자기규제란 당면한 환경적 상황을 조정해 나가고 인지적 능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행동 결과를 산출해냄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스스로 규제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기 규제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바탕은 바로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높을수록 자기 규제 잘할 수 있다. 반도라의 이론적 평가 볼게요. 긍정적인 평가를 보면 관찰학습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했고요. 이로 인해 클라이언트의 문제 행동 수정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개입에서 관찰과 모방을 활용하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모델링, 역할놀이 등의 개입 기법은 실천 과정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강조하게 됐고요. 관찰학습에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 강화나 자기 효능감 같은 인지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행동주의의 학습 이론을 한 단계 높여 그 수준을 높였다, 끌어올렸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비판은 관찰학습은 단순한 행동을 신속하고 쉽게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행동의 학습을 설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인간 행동의 발달에서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학습과 관련된 인지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게 비판점입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너무 수고했고요. 퀴즈 5문제 남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블로브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환경적 자극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나타나는 행동에 관심을 가졌다. 두 번째, 인간 행동은 학습되거나 학습에 의해 수정된다고 가정한다. 세 번째, 관찰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네 번째, 개인의 사고와 인지적 역할을 강조한다. 2번이죠. 인간의 행동은 학습되거나 학습에 의해 수정된다고 가정하였죠. 그래서 1, 3, 4는 반도라 이론입니다. 자, 퀴즈 두 번째로 스키너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 행동은 내적인 동기에 의해 강화된다. 두 번째, 부적 강화의 예로 보상을 줄 수 있다. 세 번째, 인간 행동에 대한 환경의 결정력을 강조한다. 네 번째,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죠. 인간 행동에 대한 환경의 결정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도라가 설명한 자기 효능감의 형성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대리적 경험, 2번 정서적 감성, 3번 행동 조성, 4번 성취 경험. 뭐겠어요? 그쵸? 행동 조성은 스키너의 개념입니다. 정서적 감성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격려하라고 했잖아요. 반도라 입장에서. 네 번째, 다음 사례와 관계 있는 개념은 철수는 친구가 학교 규칙을 위반해 벌을 서는 것을 목격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하게 되었다. 1번 속어일까요? 2번 대리학습일까요? 3번 자기강화일까요? 4번 조작적 조건화일까요? 그쵸? 2번 대리학습. 자, 다섯 번째로 행동주의 이론가에 해당되지 않는 학자는 1번 스키너, 2번 반도라, 3번 파블로프, 4번 아들러. 그쵸? 4번 아들러였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또 문제도 풀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반 온 것 같아요. 거의 반 왔어요. 잘 참으셨고요. 이제 반 넘어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요. 감사합니다.